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모신 거는 저희 이게 혁신공유대학 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산업교육센터가 연계돼서 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연락드리고 좀 사실 만나 뵙게 됐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산업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이재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혁신공유대학 사업도 저희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산업교육센터 연계해서 그 산업교육센터의 어떤 활동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 활동들에 관해서 좀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교육센터의 내용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어떤 아이템으로 있는 게 K-MOOC 연계한 교육 콘텐츠 공유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술분의 8개 컨소시엄을 저희가 그 혁신공유대학이란 사업 이름으로 지금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아이템들이 나오고 사실은 그건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암묵지 이런 교육 콘텐츠가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비전공학생 또는 일반인에게도 전달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무크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거를 좀 하고 6월 달에 사실은 그 K무크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공유에 관해서 각 대학별로 의견을 좀 여쭌 적이 있었고 상당히 고맙게도 많은 대학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26개의 그 교육 과목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공유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활동을 이미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 활동에 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연구재단뿐만 아니라 그 활동에 대해서 직접 운영하는 구평원의 이야기도 사실은 지난 그 설명회 때 2월 말에 실시한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었지만 또한 그런 활동들을 그 전문가로서 자문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봐 주신 전문가분들을 오늘 3분이나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K무크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교과목을 만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자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일단은 저희가 이게 앞으로 이게 추진할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주요 내용인 K무크 그 자율 참여 강좌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실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마이크를 소개시켜 드릴 강사분께 좀 넘기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좀 일종의 설명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K무크 콘텐츠에 관해서 제출해 주신 것들에 관해서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고 거기에 관한 세부 내역을 좀 설명드리는 자리고요. 이 과정이 끝나면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금 저희가 그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각 대학별로 그 국평원에 각각 개별 제출해 주신 어떤 개별 제출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또한 이제 품질도 관리를 하고 하는 활동들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산업교육센터가 주가 돼서 그런 사업계획서에 관한 작성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강좌 신청도 산업교육센터의 이름으로 좀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정은 좀 자율 참여 강좌를 4월 중에 국평원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에 앞서서 지금 한 2달도 채 사실 남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계획서를 만드는 작업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안내를 드리는 내용을 오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강좌 개발을 각 대학별로 해주실 거고 그 강좌 개발 이후에는 그 자체 평가를 원래 각 대학별로 아까 실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산업교육센터의 어떤 품질 점수 관련해서 그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전문가분들을 별도로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그런 역할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는 사실 그 품질 쪽에 어떤 그 컨텐츠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웹 접근성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저작권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각각 이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한 일정들은 조금 더 좀 구체화돼서 언제 시점에서 각각의 어떤 그 피드백을 저희가 요청드리고 자료를 요청드리고 피드백을 드리는 것들에 관해서 구체화하여 좀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이거는 향후에 좀 이렇게 좀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건데 그 분기별로 좀 진행을 해서
이런 활동들을 조금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크에 좋은 콘텐츠를 싣고 그리고 그것들을 일반인들에게 잘 안내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재정 지원을 통해서 지금 하는 활동들이 그런 그 혁신 공유대학 사업의 어떤 키워드하고 맞게 잘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략의 설명은 이렇게 좀 간략하게 하고요.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먼저 그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단국대 정효정 교수님께서 설명을 1차 먼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웹 접근성에 관한 확보 방안이란 주제로 성신여대 노석준 교수님께서 이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저작권 준수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저작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신 이영록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질의응답하면서 의견을 나누면서 오늘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단국대학교 정효정 교수님께서 좀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에 관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들리진 않겠지만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요거 키면 되나요? 이쪽에서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정혜정입니다. 네. 예, 그 자율참여 강좌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과 관련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K무크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제 2015년 시작된 이후로 계속 이제 회원 가입 수나 또 강좌 개수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혁신공유대학 사업 차원에서도 이러한 그 강좌의 양뿐만 아니라 양질의 강좌를 이제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신기술 분야 잘 안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켜야 되는 건가? 네. 그 신기술 분야 컨텐츠를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혁신공유 대학 차원의 니즈와 또 K무크 차원에서의 니즈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서로 협력해서 추진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현재 자율참여 강좌의 형태로 K무크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이제 K무크 서비스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을 해오다 보니까 여러 차원에서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학점은행제를 운영을 한다던가 또 평생학습의 맥락에서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현재 K무크 맥락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K무크에 뭐 여러 가지 트랙이 있는데요. 저희는 특히나 이제 자율참여 강좌의 형태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율참여 강좌는 재정 지원 사업 그리고 이제 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개발한 강좌들을 기존에 많이 이제 K무크에서 공유를 해 왔는데요. 혁신공유대학 사업비에서 이제 개발을 한 강좌들도 자율참여 강좌의 형태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율참여 강좌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연말까지 1회 이상 운영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의 운영 기간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개설을 12월에 진행을 하더라도 2월 말까지 운영이 종료되면 되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확보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 계획서를 개별 기관에서 제출을 하고 참여기관 자격을 확인한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관에서는 자체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K무크에서 사전 검수 그리고 이제 최종 검수 이렇게 검수를 진행을 했었는데 사전 검수 단계를 생략하고 자체평가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 부분을 이제 기관 차원에서 조금 간소화하는 형태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 자체평가 단계를 이제 산업교육센터 차원에서 총괄해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K무크 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 K무크를 총괄하고 있는 기관에서 품질 검수를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서 제출, 그리고 자체평가, 그리고 품질검수 신청, 품질검수 승인, 그리고 강좌 운영, 이런 형태로 이 전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저희 이 혁신공유대학 사업에서는 이 부분에서 조금 차등을 두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가평생교육원과 이제 그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프로세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만은 이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접수를 받아서 이제 그 모아 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각 기관별로 개별 접수하는 형태가 아니라 산업교육센터에서 전체 모아서 접수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체평가를 원래는 개별 기관에서 별도로 시행했던 것을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이제 위촉하기도 어렵고 또 그 품질 검수 결과를 확실하게 이제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뭐 컨설팅을 받는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산업교육센터에서 총괄을 해서 강좌 그 개발에 대한 자체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평가위원을 원래는 이제 자체평가 단계에서 뭐 이러닝 전문가, 저작권, 웹 접근성 각 영역별로 자체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신기술 분야다 보니까 내용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서 검수위원을 산업계 전문가를 또 위촉을 해서 뭐 내용의 어떤 이제 현업에서의 뭐 요구도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여 기관이 이제 품질 검수를 신청하고 품질 검수를 승인받고 이러한 절차가 있는데 저희가 이 자체 평가를 내실화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거쳐서 품질 검수 단계를 조금 생략하는 부분도 현재는 이제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부분은 확정된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은 이제 고려해서 양적으로 우수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또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율참여 강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기별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 차원에서의 어떤 부담을 완화하고 또 교육 콘텐츠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평가 단계를 정말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저희가 역할 분담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이제 대학과 산업교육센터가 서로 협력하면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분기별로 이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단계, 그리고 강좌를 실제 개발하고 자체 검수를 진행하는 단계 등은 화면에 제시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저희가 첫 시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1회 운영하는 것을 일단은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2회 이상 운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공유대학의 맥락에 맞게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교육을 이제 일반인이나 재직자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운영을 더 넓은 범위에서 하시고자 한다면 2회 이상 운영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좌 개발 기준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K무크는 13주 이상 조금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운영되는 강좌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런 강좌의 경우에는 이제 대학의 어떤 정규 학기의 흐름에 맞추어서 학점 인정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강좌의 경우에는 뭐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재직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목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이크로 강좌형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점 인정을 위해서는 13주 이상으로 구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마이크로 강좌형으로 이제 6주 이상 정도로 구성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마이크로 강좌는 마이크로형 컨텐츠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분 이내의 영상으로 구성하셔도 무방하고요. 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K무크의 어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양방향 소통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강좌 구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TA라든지 아니면 교수자와의 어떤 상호 소통, 또 학습자 간의 소통을 그 좀 잘 설계하는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면에 두 개의 가이드라인이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2016년에 제작된 K무크 강좌 개발 운영 가이드라인은 이제 일반 13주 이상의 그 정규 강좌에 부합하는 설계 전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1년에 발간된 이 마이크로 강좌 개발 가이드라인은 그 마이크로형 강좌에 이제 최적화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 모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과정에서는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 설명회 안내 자료로 이제 구버전과 신버전 이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저희 이제 웹 접근성이나 저작권 관련된 내용들도 잘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는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면서 조금 유념하셨으면 하는 부분을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사업계획서 양식은 2021년에 이제 구평원에서 안내한 자료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그 양식이 나오지 않아서요. 그런데 이제 아마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보시면요. 일단은 운영비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대학에서 자체 재원으로 개발한 강좌에 한해서 구평원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제 제공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강좌를 신청하신 경우들도 있는데요. 여러 강좌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한 개 강좌를 단위로 신청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괄 책임자는 우리 연구재단 산업교육센터가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란으로 두시면 되고요. 총장 대표는 이 공유대학 사업단장 직인을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좌에, 이제 자율참여 강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K무크에서는 국문과 영문 자막을 모두 필수로 하고 있는데 자율참여 강좌의 경우에는 국문 자막만 필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목표라든지 또 주제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사실은 그 자체평가 기준에서 뭐 학문적 중요도라든지 또 최신성, 창의성, 독창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중요한 이제 평가 기준이 되지만 우리는 이제 신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현업의 요구 그리고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잘 부합하는 컨텐츠인가 라는 부분으로 좀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를 작성하실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이 이것을 수강하게 되면 어떠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주차별 이제 컨텐츠 구성이라는 부분도 좀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인데요. K무크에서는 2021년 이후로 마이크로 러닝형 컨텐츠 구성을 이제 중요한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이 형태가 사실은 동영상이 뭐 몇 분 정도가 적절한가라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신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콘텐츠의 길이가 너무 짧아지긴 어렵다라는 것을 아마 이제 많은 이제 교수님들께서 또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느끼는 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K무크 맥락에서는 조금 기준을 15분 내외 정도로 분절할 것을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뭐 우리가 뭐 45분 분량 뭐 이렇게 통으로 된 영상이 있다면 적절하게 15분 정도로 이제 조금 분절해서 업로드 해주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사전에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 러닝은 사실 동영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동영상과 더불어서 퀴즈나 또 뭐 다양한 학습 자료라든지 또 그것을 학습한 이후에 무엇인가 뭐 의견을 남긴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컨텐츠를 좀 기획해서 설계해 주시기를 또 안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항목별로 작성하거나 이제 체킹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우리 아까 소개해드렸던 가이드라인 두 가지와 연결되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북을 잘 이제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그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업교육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자체평가를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자체평가는 산업교육센터에서 총괄하지만, 이제 각 개별 기관들이 어쨌든 그 자체평가의 기준들을 고려해서 컨텐츠를 개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체평가는 사실은 우리가 초기 단계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점검하는 차원에서 사전 검수의 이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강좌의 50% 이상이 좀 개발된 이후에 현 자체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의 전체적인 어떤 품질을 우리가 확보했다라는 것을 이제 국평원 쪽에도 이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되는 뭐 품질 검수에 대한 로드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좀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강좌의 50%에 해당되는 동영상이나 이외의 학습 자원들도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된 이후에 그 개발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K무크와 이제 동일한 형태의 사이트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탑재한 것을 이제 저희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검수를 진행을 하고 이제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체평가 체크리스트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나면은 이제 국평원에서 안내 자료로 이제 배포를 하겠지만 일단은 작년도에 배포된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이제 안내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이 부분을 고려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산업교육센터에서는 기존에 이제 K무크가 지향하고 있는 기준들을 일단은 준용을 하되 또 신기술 분야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몇 가지 항목들은 조금 이제 신기술 분야에 특화한 항목으로 좀 점검을 의뢰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현업의 어떤 동향과 요구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는지 또 신기술 분야의 어떤 최신 정보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항목들을 추가로 저희가 자체평가를 통해서 검토함으로써 어쨌든 공유대학 차원의 어떤 콘텐츠가 양질의 콘텐츠로 개발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좀 의견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절차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이제 대학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을 하시게 될 테고요. 과정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자체평가를 신청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 이후에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 결과를 통보하고 검수 결과에 따라서 컨텐츠를 수정하거나 자체평가, 시정 조치에 대한 결과서를 제출하시게 되고요. 그걸 모두 취합을 해서 국평원에 제출하고 나면 국평원 측에서 이제 강좌 운영을 이제 승인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사업계획서 단계부터 자체평가위원 검수의 단계, 그 이후에 강좌 운영의 과정까지 산업교육센터가 아마 이제 함께 협력하면서 또 이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네, 뭐 많이 상의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당국대 정효정 교수님께서 설명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이후에는 그 웹 접근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성신여대에 계신 노석진 교수님께서 강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자료 준비부터 먼저 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신여대 노석준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크게 저희들이 이미 정혜정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 파트로 검수를 받게 되고요. K목 강좌의 경우는 거기 중에서 교육 내용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웹 접근성, 그리고 이후에 이영록 의원께서 설명하시는 저작권 관련된 부분, 이 세 부분인데 거기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웹 접근성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 접근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하려면 이게 대단히 내용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15분밖에 저한테 주어지지 않아서 짧은 시간 동안에 설명하는 것들이 사실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주요 내용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세한 내용들은 그 기배포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K목 강좌 개발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9 버전이 되겠습니다. 9 버전에 64쪽부터 77쪽까지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웹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개념하고 적용 법률들을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그 K목 강좌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지, 혹은 대단히 까다로운 부분인지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개념은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이게 이제 웹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정보든 비장애인하고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학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동등하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규정하고 있는 이제 국내 법률을 살펴보면요, 이미 여러분들 중에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K목 강좌라든지 혹은 자율 참여 강좌들을 되게 이제 오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새롭게 참여한 대학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20조하고 21조. 20조는 정보 접근성의 차별 금지. 그 다음에 21조는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이 두 가지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특히 또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 46조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 34조에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웹 접근성의 준수라고 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뒤쪽에도 저작권도 마찬가지지만 저작권법에 의해서 이제 그걸 규정하고 있지만 웹 접근성 역시 이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다르게 표현하면 법률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오른쪽 편에 있는 것은 지능정보기본법 시행령의 34조에 있는 것들을 제가 인용을 해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웹사이트 첫 번째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거기하고 관련해서 애국 대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대학들이 최근에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을 포함해서 일반 학생들도 사실상은 자기들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고소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법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웹 접근성이 준수 안 되면 장애인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지한 누구라도 고소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장애인이 없는데, 장애 학생이 없는데, 혹은 내 컨텐츠는 장애 학생이 대상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복잡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관련 지침들, 이것들을 준수하려면 그러면 어떤 것들을 내가 참고하거나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관련 지침들이 국내에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이 있고요. 이거는 지금 2015년에
개발된 지침입니다. 공포된 국가 표준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조만간에 지금 2.2 버전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늦어도 내년에 2.2 버전이 이제 국가 표준으로 다시 재지정이 되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개발하는 상황에서 거기까지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2.2 버전은 조금 이따 제가 다른 것들을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W3C라고 하는 월드와이드 컨소시엄에서 한 웹 컨텐츠 액세서빌리티 가이드라인, 약칭 WCAG라고 하는데요. 이 지침의 2.1 버전까지를 우리 지금 현재 2.1 지침에서는 포함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2015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WCAG에서는 CAG 2.1은 2018년 버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국가 표준으로 되어 있는 2.1 이것만 준수한다고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어떻든 그나마 가장 최근에 국가 표준으로 정해져 있고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콘텐츠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웹 콘텐츠도 모바일을 통해서 많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을 이용한 콘텐츠 접근성 지침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있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관련 국가 표준 지침들이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 것들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대단히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국외 미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볼 만한 것, 그러면서도 좀 꼼꼼히 잘 돼 있는 것, 그것이 국외의 대표적인 것은 조화유럽법이라고 하는 EN301549라고 저희를 통칭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IC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 중에서 웹 컨텐츠라든지 모바일 컨텐츠에 관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거기도 나름대로 꼼꼼히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국제기구 중에서 웹 컨텐츠 접근성에 관련해서 관장하고 있는 W3C 거기에서 웹 컨텐츠 액세서빌리티 가이드라인 2.1 버전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에 나왔고요. 이미 2.2 버전 파이널 버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파이널에 가까운 것들이 지금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 6월에 파이널 버전이 이제 나와서 레커멘데이션 된다고 했었는데 약간씩 딜레이가 돼가지고 올 상반기 정도는 어떻든 뭐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KWCAG 2.2 버전 지금 업데이트 될 여기는 지금 WCAG 2.2에서 언급한 부분들 이미 레벨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싱글 A부터 트리플 A까지 있는데 A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더블 A 경우는 지키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 A는 그러면 더 좋겠다. 뭐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는 레벨로 따지면 싱글 A까지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더블 A까지를 되게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에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저희도 조만간에 거기까지 갈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왕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는 거라 그러면 거기까지를 반영해서 개발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컨텐츠를 한번 개발하면 최소한 우리가 3년 정도는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WA까지 받아들일 확률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받아들일 확률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사전에 반영해서 개발하면 나중에 업데이트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혹시 화면에 잡히는가 모르겠는데요. 조금 이따 그 부분 그 가이드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준수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아까는 지침에 관한 것들이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들을 설명해 놓은 제작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막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저희들 약칭 이제 국평원이라고 되게 하는데 K목 강좌 개발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아마 9버전이 이미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2.3의 웹 접근성 부분이 64쪽부터 77쪽까지 있습니다. 거기 부분을 참조하시거나
혹은 각종 저작 도구,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제품군들, 가령 파워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아도브사에서 나온 PDF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한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는 도구, 그래서 저작 도구라 오서링 툴이라고 해서 저작 도구를 하는데, 그런 개발사에서 자기들 도구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컨텐츠들을 접근성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웹사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 교육 내용들 혹은 컨텐츠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혹은 효과적으로 웹 접근성 준수한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 제가 살펴봤는데 오늘 사실 그것들을 화면 공유해가지고 보여드리려다가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못하고 그냥 설명으로 가름하는데, 오피스,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파워포인트 같은 걸 써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설명하는 형태로,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컨텐츠가 다 파워포인트 형태로 되게 이제 제공이 될 거고, 거기 안에는 도표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것들이 포함이 돼 있겠죠. 근데 예전에 이미지 같은 걸 넣으면 거기에 대체 텍스트 같은 것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MS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아예 이미지를 넣으면 옆에 가장 밑에 쪽에 버튼이 하나 생기고요. 그걸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대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게, 심지어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미지 부분에 자체적으로 이미지 스캐닝 기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고 자기가 레커멘데이션을 하는 텍스트까지 제공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미지에 제가 우리 윈도우즈 보면 텐트 같은 거 쳐고 야경에 있어서 있고 텐트가 딱 쳐지는 그 배경하면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한번 연습 삼아서 넣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비슷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따라서 그런 툴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혹은 그런 가이드된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하시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캐치 텍스트 같은 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작 기법 2.0, 2.1까지 나왔는데 2.0이니까 조금 올드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테크니컬한 부분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예전에 이런 컨텐츠 접근성 개선 추진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연구를 한 거 있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이런 컨텐츠 같은 것을 어떻게 접근성 있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꼼꼼하게 언급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립특수교육원에서도 마찬가지 그것들에 관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모바일 교수자료 접근성 지침. 그래서 모바일 컨텐츠도 여러분 모바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고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시면 가령 컨텐츠를 어떻게 모바일에서 접근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9버전 K무к 강좌 개발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9버전의 웹 접근성 이 64쪽부터 77쪽까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 설명하기는 곤란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K무к 강좌의 품질관리 위원장도 해보고 지금도 품질관리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웹 접근성 관련해서 가장 많이 준수되지 않는, 가장 빈번하게 이제 미준수된 사항들을 여기에 제가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표 같은 거 있을 때 표에는 캡션이라든지 서머리 같은 것을 넣어야 되는데 캡션이나 서머리 같은 것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텍스트 등에 있을 때 명도 대비 같은 거, 색상 대비, 전경색하고 배경색이 우리 이제 지침에는 4.5대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컨텐츠에서 4.5대 1을 준수하지 않는, 심지어는 1점 몇 대 1까지도, 그러면 거의 우리 장애 학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장애 학습자의 경우도 식별하기가, 배경색하고 전경색의 텍스트를 식별하기가 쉽지가 않는 정도로 그걸 쓰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명도 대비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동영상에 대한 자막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막은 아까도 정현일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영상의 경우는 K무에는 영문하고 국문을 다 넣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이 경우는 자율 참여 강좌의 경우는 국문 자막을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문 자막을 제대로 안 넣거나 아니면 국문 자막을 넣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화면 해설 같은 것이 필요하는데 화면에서 뭔가가 막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설이 없이 자막을 뭐 제공하면 사실상은 시각장애인은 화면에서 무슨 내용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침에서도 가급적이면 화면 해설까지도 포함해서 제공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에 인트로 부분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처리하거나 해가지고 음악만 나오지. 그리고 근데 이제 비장애 학습자 경우는 그 내용 텍스트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장애 학습자, 특히 시각장애나 약시를 가지고 있는 장애 학습자들의 경우는 거기에 뭐가 제시된지를 전혀 식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화면 해설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이제 문제로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키보드 접근성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웹 콘텐츠에서 시각장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마우스를 이용해서 초점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마우스가 어디가 있는지, 포인터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버튼을 조작하거나 뭔가를 액션을 취할 때는 탭키를 활용해서 그것들을 선택하거나 전후 왔다 갔다 하면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키보드 접근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퀴즈 같은 걸 푸는데요. 퀴즈에서 답지를 가령 뭐 3번을 선택하고 싶은데 3번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탭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키보드 및 접근성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들, 이것이 상당히 이제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령 꼭 이게 어떤 뭐랄까요, 그 학위 과정 혹은 무슨 뭐 학점을 주는 강좌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율참여 강좌에도. 근데 학점을 주는 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마 거기 안에 퀴즈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관련해서 시간 제한이 있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몇 초 내에 퀴즈를 풀지 않으면 다음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넘어가 버린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학습자는 반응 시간이 예를 들면 조작하는데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생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개발자가 시간을 정해놔가지고 무작위로 그 시간들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넘어가 버리거나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자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를 않고 그냥 개발자 임의대로 시간 제한을 해가지고 사실은 학습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 시간 제한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퀴즈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푸는 과정에서 그렇거든요. 따라서 아까 키보드 접근성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시간 제한 컨텐츠 같은 것도 만약에 시간이 좀 이렇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학습자로 하여금 그 응답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그런 기능들도 제공해서 접근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보조 자료 등에 대한 접근성 미제공인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 K목 강좌들을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강좌들을 보시면 그 PDP, 그러니까 전자칠판 같은 것을 활용해서 거기서 이제 가령 마크를 사용한다거나 그러면서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으면 그 컨텐츠 자체가 전혀 화면에서 액세스가 안 됩니다. 키보드가 뭐 작동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하려면 다른 장애 학습자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학습 보조자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제공해 주냐면요. 대부분이 PDF라든지 PPT 파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DF라든지 PPT 파일 자체가 접근성 있게 제공되지 않으면 그것을 제공해 줘봐야 사실은 예를 들면 표에 대한 접근성이 없다.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없으면 그걸 변환한 PDF 형태도 접근성이 없게 되거든요. 따라서 학습 보조 자료들을 여러분들 제공할 때 그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그걸 PDF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 원본 파일을 제공해 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앱 접근성 지침은 실제로는 4가지 원칙, 13개 지침, 그리고 24개의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4개를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 버전에 있는 가이드라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꼼꼼히 한번 보시고 그걸 준수해 주시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들만큼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고려하셔서 충분히 익히시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설계를 하실 단계부터 고민하셔서 제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짧은 시간 동안에 설명드리다 보니까 말도 상당히 빠르고 내용도 상당히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접근성이라는 것이 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박수로. 다음은 이제 마지막 강좌입니다. 그 저작권 준수 방안에 대해서 그 이영록 위원님, 현재 지금 저작권위원회에 계신데 거기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듣는 자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영록입니다. 제가 국평원에서도 그 K무 콘텐츠 품질 검수 관련한 저작권 부문의 품질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좀 눈에 띌 만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캡처 화면들을 가져왔는데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또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 중에서 오늘 보고 계신 여러분들하고 많이 관련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학교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규정, 그리고 인용 규정, 그리고 공정 이용 규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학교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규정,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들이 많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수업을 하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많은 저작물들이 이용되고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학교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규정이 적용이 되면 사실은 권리 처리가 필요하지도 않고 보상금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또 출처 표시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면제되는 좀 큰 어떤 혜택이 있는데 무크라는 과정은 제가 여기 적어놓기도 했습니다만 대규모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공개 수업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래서 온라인 공개 강좌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무크의 특징은 수업과는 다르게 어떤 그 대규모의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중을 대상으로 한 강좌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작권법에서 공중이라고 하면은 어떤 불특정 다수인 특정 다수인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런 불특정 다수인이 그 시청을 하게 되는 공개 강좌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학교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밑에 우리 저작권법에 수업과 관련된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건 없는데 그 행정 규칙 중에 문체부 고시로 돼 있는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업을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기관장의 관리 감독하에 하는 대면이나 원격 수업을 수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무크 콘텐츠는 일반인 대상 어떤 특별 강좌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수업이라는 개념 속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 인용이라든지 공정이용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별도로 사전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눠볼 규정 중에 중요한 것이 인용, 공정이용 규정인데요. 인용이라고 하면 우리 저작권법상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과정에 합치되게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당한 범위인데요. 보다 보면 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뒤에 한번 참고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처 명시, 이 K무 콘텐츠의 경우에 보면 대체로 문제되는 것이 이 출처 명시가 잘못된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출처가 뭐냐에 대한 이해가 돼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출처라는 것이 예전에는 뭐 전거다 이런 용어로도 썼는데 사실은 이용한 자료가 위치하거나 나온 자료, 나온 근거, 예전에 그 용어집에 의하면 실제로 이용하는 저작물의 판 이렇게 출처를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저작물이라는 게 출판물의 형태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 판이 어떤 판이냐,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들이 어떤 그 교과서를 내더라도 뭐 어떤 그 저작권법이다 그럼 저작권법에 1판, 2판, 3판, 4판 이렇게 되는데 어떤 판을 참고로 인용을 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출처라는 용어들이 거의 뭐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게 없긴 한데 예전에 제가 갖고 있던 용어집을 찾아보니까 있어서 보니까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출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뒤에 제가 그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것 중에 보면 출처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출처를 잘 표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처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출처 명시를 하는 출처 표시를 하는 목적이 뭐냐? 왜 출처 표시를 하느냐? 왜 출처 표시를 하느냐에 대한 이해가 잘 돼야 출처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가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출처 표시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사익도 있을 수 있고, 뭐 공익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이익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할 수 있는데, 이 지금 목적이라고 제가 열거해 놓은 중에는 어떤 사익, 공익, 뭐 사회적 이익 이런 것들이 좀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인용 저작물을 특정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혼동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 그 다음에 저작물 유통 질서를 확보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권위의 원천을 제시하는 그런 목적, 그 다음에 검증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도 있고, 또 표절 회피하고 표절을 뭐 책임 문제가 됐을 때 면책하는 뭐 그런 목적도 있다. 그다음에 부수적인 것으로는 꽤 어떤 선순환적인 목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키피디아에도 보면 출처 명시의 뭐 목적이라기보다는 뭐 출처 밝히기 뭐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한 6가지 정도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사람이나 편집하는 사람의 글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편집의 어떤 독자 연구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 것을 이용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없애기 위한 거다. 뭐 이런 것도 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도 좀 유사하긴 한데 저작권을 침해한 자료라는 거를 그런 주장을 좀 피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해당 제목의 어떤 추가 정보를 찾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정보의 어떤 추적이라든지 보여주기 위한 거다. 뭐 이런 6가지 정도가 출처를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는 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캡처해 놓은 내용들이 대체로 출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또 출처 명시의 목적을 이해하고 출처를 적을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또 출처를 누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단순히 누락하거나 또는 그 어문 저작물, 예를 들어서 뭐 저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로 출처 표시 얘기가 나온 것이 어문 저작물을 이용할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출처 표시가 누락되는 경우들이 많다. 뭐 이런 점에서 그런 내용들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출처의 신뢰성, 출처로서 SNS에 있는 어떤 자료들을 출처로 제시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처 표시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정도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진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초상이 찍힌 사진을 이용해서 문제될 수 있는 뭐 그런 여지가 있는데도 그냥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누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폰트라는 게 뭐 만드는 사람 외에는 다른 제3자가 이게 침해적인 용도로 다운을 받아서 폰트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약관을 넘어선 형태로 이용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콘텐츠를 만드는 분이 개별적으로 처리해 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밑에서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삼성 로고가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스톱시키고 캡처를 하다 보니까 요 부분만 나오게 됐는데요. 이 밑에 출처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유튜브죠. 이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유튜브 자료를 인용을 하셨는데 유튜브 자료 인용하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캡처해서 여기 정당한 범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분이 그 유튜브 자료를 게시하고 있는 분량이 한 15분 정도, 10분을 초과하는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10분이라는 것은 이 강의 자료가 대체로 20분, 30분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그 10분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긴 시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강의하신 분은 유튜브만 틀어주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본인의 컨텐츠가 아니고 그냥 유튜브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튜브 콘텐츠를 인용해서 사용하는 거 좋지만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유튜브 콘텐츠, 동영상 콘텐츠를 인용하신다 그러면 2, 3분 정도 많아도 1분 이내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만약에 긴 기간을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요 URL 정보를 주고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권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출처 명시 관련해서 출처에 대한 개념 이해가 좀 부족한 분들도 있더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이분은 이 사진 자료를 이용하시면서 뭐 출처를 누락한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 이 사진의 초상자의 이름은 써놨어요. 생물 연도도 써놨고. 그러니까 이제 이 출처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저작물이 위치하는 정보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 사진이 위치하는 정보, 어디에서 이 사진을 얻어서 여기에 게시했는지 그것을 적어줄 필요가 있는데 이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출처로 적시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요 왼편에 있는 것은 포스터 사진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것은 동영상이죠. 영화죠. 근데 이 왼편에 있는 콘텐츠의 경우에는 영화 2부의 모든 것 이렇게 하고 밑에 출처로 시카고리더닷컴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시카고리더닷컴에 이 포스터 사진, 이미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시카고리더닷컴에 어디를 가야지 이 콘텐츠가 있는지 모른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출처 표시를 안 한 거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출처 표시를 하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이 시카고리더닷컴에 이 이미지가 실제로 있는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이 접근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아까 그 출처 표시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점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른편에 있는 동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출처로 2부의 모든 것 이렇게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2부의 모든 것이라는 이 해당 콘텐츠가 어디 뭐 유튜브에 있든지 아니면 해당 영화사의 홈페이지가 있든지 그러면 그 출처로서 이 동영상 콘텐츠가 위치하는 정보를 적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업이 없었다. 그것이 출처 명시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출처 명시의 목적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콘텐츠의 경우에는 출처 표시로 지도의 출처 표시로 위키피디아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물론 위키피디아에서 이 정보를 얻었고 정보 소스가 위키피디아겠죠.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아까 출처 표시의 목적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부족하다. 위키피디아에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만약에 이 정보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려는 뭐 수요자나 또는 뭐 학생이나 이용자가 있다 그러면 접근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메인 홈페이지만 출처로 명시하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만약에 이분이 요 강의 자료에는 본 강의 자료에는 위키피디아라고 적고 따로 별도의 어떤 공간을 통해서 참고 문헌으로 피디아에 어디가 있는지 적었다 그러면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적인 측면에서도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분은 참고 문헌에 따로 뭘 적는다든지 이런 거 없이 이 본 강의 자료에만 출처로 위키피디아를 표시하고 있어서 문제다. 뭐 이런 문제고요.
이 부분은 단순 누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를 이용하시면서 이미지에 대한 출처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단순 누락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됐음에도 아직 이렇게 단순히 누락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술물, 요 어문 저작물의 경우에 출처 표시가 누락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교에 대학의 수업에서 이용되는 콘텐츠를 보니까 그 이미지, 사진이나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한 45% 정도가 이용되고 있고요. 나머지 한 30%는 이런 저술물, 어문저작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뭐 스티븐 코비 뭐 이런 작가들이 쓴 책을 인용하면서 여기에 그 멘트에도 썼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뭐 했다. 무슨 얘기를 했다라고 적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번역도 됐고, 그러면 스티븐 코비가 원저자지만 번역자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용한다 그러면 원저자, 그다음에 번역자 이런 정보까지 다 표기됐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울러서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저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출처는 게시하지만 그 사진의 저자가 쓴 책을 인용하면서 그 책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꼭 밝혀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출처의 신뢰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본웅이 그린 이상의 자화상 4번에 있는 자료는 다음 블로그에 있는 그 이미지를 출처로 제시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자기가 뭐 어떤 권한이 있어서 블로그에 이상의 자화상을 거기에다가 게시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 콘텐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아무런 권한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자화상, 이상의 자화상의 콘텐츠는 거기 말고도 다른 데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다음 블로그를 그 인용 출처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도 뭐 논문을 쓰거나 이럴 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쉽죠. 그냥 눈에 띄고 내 옆에 있으면 그게 출처다 이렇게 밝히는 게 쉬운데 신뢰성 있는 출처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그만큼 연구자의 좀 노력도 좀 필요하고 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상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추상 사진을 이용할 때 문제되는 것은 추상자 본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권, 그 강의에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소위 그 재산적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인격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은 문제될 수 있다. 여기 이 사진에 들어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본인이나 친구는 야, 얘가 누구다. 이렇게 인지가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이 콘텐츠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그 사진을 어떤,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 본인의 경우에는 사적 평온을 침해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진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법원에서는 초상과 관련된 권리를 뭐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초상을 촬영할 때 촬영 작성 거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사진으로 찍으려고 하면 그거를 거절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거절하지 않고 찍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진을 공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두 번째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 단계가 아까 그 재산적으로 이용할 때 퍼블리시티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초상 영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물론 이 교수님이 지금 교수님 제공이라고 했는데 교수님이 직접 촬영하셨더라도 이 학생들한테 모든 학생들한테 허락을 받았을까 의문이고요. 이렇게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허락이 있었을까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초상이 들어간 그런 사진을 이용할 때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디 뭐 게티 이미지나 이런 데도 보면 사람의 어떤 초상이 들어간 사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 권리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폰트 관련한 얘기인데요. 우리 이 저작권 부상에는 폰트의 도안은 보호가 되지 않지만 폰트 파일은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폰트 도안이라는 것은 그 여기 있는 김은채처럼 김은이라는 작가가 쓴 폰트를 그림으로 그려서 그거를 한 벌의 글꼴로 이렇게 만든 뭐 그런 건데 이런 이제 그 폰트를 따라서 그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폰트 파일을 여러분들 고딕체, 명조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폰트 파일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에 설치해서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고딕, 명조 이런 같은 경우는 보호 기간이 다 지났고 그리고 한글이라든지 뭐 이런 데 다 그 삽입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권리자가 새롭게 개발해서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검정고무신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면 뭘 만드는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뭘 만들었는데 그게 자기네 회사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폰트다. 그러면 너는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해서 이 콘텐츠를 만들었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그 컴퓨터를 압수하거나 또 수색하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자기네 폰트가 들어있는지를 찾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이제 침해 주장을 해서 고소를 하거나 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콘텐츠가 내 폰트를 다운로드해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권리 주장이 한 사람이 아니고 수백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약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윈도우즈에 접근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깔거나 이럴 때는 라이선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지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읽어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은 사적 이용을 위해서만 허용된 것이다. 또는 공공기관은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위원회나 이런 경우에도 거의 몇 달에 한 번씩
체크하고 합니다. 뭐가 깔렸나. 다 지우라고 해서 다 지웠는데 다시 뭘 깔았거나 업데이트 했거나 이러면 그 라이센스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관 위반으로 예를 들어 인쇄용으로만 허락을 받았는데 인쇄용으로만 쓰지 않고 콘텐츠 제작하는 데 썼다든지 그렇게 되면 라이선스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강의하시는 분들이 또는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거를 불법적으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좀 어떤 글자체가 좀 예뻐 보여서 그걸로 좀 콘텐츠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그 학교나 단체나 기관 측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피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이런 폰트와 관련된 문제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폰트 관련해서 문제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 절대 놔주지 않고요. 이 형사고소로 그치지 않고 형사고소, 민사소송도 그게 불법적인 콘텐츠가 나타날 때마다 계속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위원님께 그 실질적인 부분들을 좀 사실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좀 사실은 웹 접근성, 사실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나 아니 완전 개념인데 많은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런 시간이길 바랍니다. 우선 질의응답, 사실은 많은 시간이 있진 않은데 좀 받기 전에 아마 이거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여쭤본 게 오늘 자료를 좀 사실 공유하면 좀 이렇게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혹시 가능하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그 계획서 준비하시는데 아마 도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오늘 개별적으로 좀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제 내용에 관한 부분들에 관한 질문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 드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은 저희가 관련해서 답변 좀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을까요? 혹시 그 메모나 이런 것들도 자료 공유에 대한 질문만 있었습니다. 네, 없을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채팅창에도 좀 몇 가지 있긴 한데 그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관한 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 맞습니다. 있으시네요. 그래서 근데 가 원하잖아. 그거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원래 개인 진행 일정이 어찌 되는지. 진행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데 우리는 KMC가 아니라는 거죠. 발표 자료를 공유해 드릴 때 참조하시죠. 이쪽에서 네? 얘기해요. 좀 갖다 드려. 네. 지금 전체 사업 계획이나 그 신청 일정에 대해서는 그 K무크 플랫폼 가보시면요. 그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셔서 지금 제가 알기로 신청이 오늘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 자율 참여 말고 자율 참여는 저희가 분기별로 신청하는 구조고 지금 전체 사업 있죠. 묶음 강좌라든지 선도대학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 오늘까지 신청 마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K무크 플랫폼 들어가 보시면 이제 협업창으로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한 1분 정도만 조금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질문의 그 취지가 무엇인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그 자율참여 우리 이제 혁신공유대학의 자율참여 강좌의 어떤 준비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배포된 자율참여 강좌 사업 그 진행 계획에 대한 그 배포된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3월, 4월 중으로 저희가 분기를 4개 분기로 구분했는데요. 2분기는 지금 3, 4월에 사업계획서 준비해서 수렴해서 최대 6월 중에는 강좌 오픈하는 구조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배포된 메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홈페이지에 공유해드립니다. 사실 거의 저 1시간 반 정도 거의 장시간에 걸쳐서 사실은 이제 말씀드리는 자리였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련해서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간 동안 이게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또 이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가 더. K무크의 강좌를 기획할 때 중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동일한 강좌명으로 또 여러 개의 강좌가 개발될 수 있죠. 그래서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그 혁신공유대학 그 사업 내에서도 기존 강좌와의 차별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본 컨텐츠의 어떤 차별성이나 좀 이제 시대적인 대응에 부합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기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후 대처라기보다는 기획하실 시점부터 조금 차별성이나 독자성, 그리고 시대적인 현업, 적용성,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요. 네, 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요. 기타 이제 질문 사항 있으시면 나중에 추후 이제 이메일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